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강의하는 김도윤 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때가 때인지라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좀 빨리 끝나기를 기원을 하고요. 영상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건강에 좀 최대한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양정고 내신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비법, 세 번째는 제 양정고 수업 간단한 소개, 그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요. 그 카페 보시면 제 자료집이 있거든요. 이 자료 출력하셔가지고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물 넘겨보시면 목차가 있고 뭐 강사 소개가 있고요. 또 넘겨보시면 뭐 아이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수능 영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개인적으로 찬찬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6페이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양정고 영어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1학년 때 그 주요 과목 단위수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국영수 과사가 단위수가 전부 4로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학년 주요 과목 평균인데요. 영어는 수학 다음으로 낮죠. 69.4입니다. 보통 내신 시험이 어렵고 쉽고의 기준이 보통 70점으로 볼 때 69.3면 약간 어려운 편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동 지역 학교를 많이 내신 준비해 봤는데 진짜 가장 내신이 어려운 학교 두 학교만 뽑아라 그러면 양정이랑 목동입니다. 근데 목동은 평균이 한 63이 돼요. 근데 양정은 거의 난이도가 목동이랑 비슷한데 69.4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험은 무지 어려운데 아이들이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시험이 왜 어려운지는 이따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 편차 보시면 표준 편차는 가장 높죠. 뭐를 의미하죠? 점수가 가장 넓게 퍼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양정고 영어는 잘하는 아이들도 많고 조금 뒤처지는 아이들도 많고 다양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하죠. 그래서 세 번째 등급 컷과 등급별 인원 보시면 어떻습니까? 등급 컷이 굉장히 높죠. 보통 다른 학교보다 한 2, 3점 높습니다. 97, 91, 85. 그래서 아이들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좋고요. 이거는 뭐 전교생 340명 정도로 봤을 때 전교생이 작은 편이죠. 그 1등급 41, 23%니까 이런 명수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80명이 85점 이상이다. 그래서 총평은요. 자, 양정고 내신은 일단 시험 범위가 매우 많습니다.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지문 자체가 어려운 편인데 잘하는 아이들까지 많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목동고랑 같이 거의 목동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내신 문제를 분석을 할 텐데 아이들이 이번에 보는 시험이랑 가장 가까운 시험이 작년에 중간고사 시험이겠죠? 그래서 작년 중간 시험을 분석함으로써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보는 시험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중간 시험 범위는 5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는 YBM 한상호 교과서 쓰는데 이 교과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분량도 길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작년 3월 거가 들어갔고요. 이번 시험에는 올해 3월 모의고사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부교재가 있습니다. 컨셉 유형 독해라는 부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장을 씁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뭐 항상 아니고요. 자, 분량이랑 문항수 같이 보시면 교과서는
약 2과에서 한 7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독해 지문은 듣기 빼고 28지문에서 또 7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부교재는 보통 세 단원에다가 그 세 단원 뒤에는 미 테스트라고 그 6지문짜리 그 중간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포함이 됩니다. 보통 한 단원에 5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단원이면 15지문, 그 다음에 미 테스트가 6지문이니까 합치면 21지문이 나오죠. 여기서 11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어장은 약 10일치가 나오는데 1일치 단어가 보통 25개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250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예문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예문 250개도 같이 외워야 된다. 그래서 분량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서 항상 8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외부 지문에서 종종 2-3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밑에 문제 유형은요. 요거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여기 화면에 없고요. 그 밑에 자료물 보시면요. 우선 크게 객관식이랑 서술형이 있고요. 객관식은 23문항 60점, 서술형은 10문항 40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장에서 8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뭐 주제, 내용, 일치, 문법 이런 수능 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은 영작, 빈칸, 문법이 주로 나옵니다. 네, 그 모든 유형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여기서는 사실 영어 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어떤 게 킬러 문항일까요? 우선 서술형이 중요한데 그 서술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죠? 영작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도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단어장 어휘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술형에서 문법 문제죠. 요 세 가지가 이제 킬러 문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수능 유형 객관식은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학생들이 느끼지 않는 게 일단 유형 자체가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던 유형이죠. 그리고 지문 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지문 학습법은 제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 중학교식으로 통암기하는 거 아니죠. 통암기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왜? 너무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 학습법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그 수능 객관식 유형은요,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수능 문제의 상당 부분은 EBS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문제만 바뀌죠. 근데 그 문제가 바뀌는 원리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재종반이랑 고3 수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원리가 내신 문제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킬러 문항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영작 문제죠. 영작 문제가 4문제 16점인데 그 자료집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이것 때문에 양정고 내신 영어가 어려운 겁니다. 보통 다른 학교 영작 문제는 밑에 2, 3번처럼 그 2, 3번 보시면 단어 배열 문제죠. 근데 양정고에서는 통 영작 문제가 꼭 2문제씩 나옵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순수 영작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뭐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2번처럼 해석이 주어지고 단어를 배열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처럼 해석이 안 주어진 단어 배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영작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얘기부터 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우기 특히 어렵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어랑 영어는 어순이 반대이기 때문이죠. 영어는 뭐부터 나오죠? 중요한 결론부터 나오고 구체적 세부적 내용은 뒤에 나오죠. 한국말은 반대죠.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뭐 말할 때나 뭐 글 쓸 때나 제일 중요한 게 그 영어 어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어순적 특징을 활용한 영작법이 있거든요.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부터 일단 숙지를 하고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영어 어순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작 문제는 시험 범위 안에 지문에서 나오는데 아무 문장이 영작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중요한 문법이나 구문이 포함된 문장만 영작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한 문법 구문의 문장만 뽑아주시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적중되는지는 이제 강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한 30문장 정도 이제 영작 문제 나올 문장을 뽑아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정고를 잘 알기 때문에 거의 적중이 되는데 문제는 30문장도 학생들이 외우기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장은요 그냥 덮어놓고 외우면 절대 안 외워지죠. 문장에 뭐를 분석해야 돼요? 구조를 분석해야 되죠. 뭐 주어가 뭐고 주어 동사 목적어 뭐가 뭐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야 외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은 반드시 구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게 그 자료집에 두 번째 문제 보실까요? 그 문제 옆에 괄호 보시죠? 어형을 변형할 것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 주어진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문법에 맞게 또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문장 속에 있는 문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문장의 구조가 보이려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인 구문 능력이 있어야지 문장의 구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비고1 같은 경우 지났지만 이번 겨울방학 때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게 이 구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문 능력이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테스트 봐서 구문 능력이 없는 학생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구문 수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실게요. 자, 두 번째는 문제 자체는 안 어려운데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단어장 어휘가 항상 문제죠. 실제로 제가 이제 양정고 애들한테 시험 보고 나서 너 왜 못 본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거의 선생님 저는 단어장 어휘를 충분히 못 외웠어요. 라고 답합니다. 그럴 정도로 범위가 많죠. 그렇죠? 단어 예문이 보통 250개니까. 그 밑에 문제 유형을 보실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문 문제가 반이 나오고요. 단어 문제가 반이 나옵니다. 예문 문제는요. 첫 번째 문제처럼 해석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 쓰인 예문 나올 수 있고요. 예문 빈칸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문제는 의미 물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영영 의미까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문이랑 단어가 이제 같은 비중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솔직히 어휘는 뭐 비법이 없죠. 그냥 외우면 되죠. 그렇죠? 외우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도 다 아시겠지만 어휘는 그냥 야, 너 그냥 어휘 외워. 이렇게 스스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죠. 왜냐하면 의지력이 거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거의 작심삼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그냥 너 외워 스스로 맡겨두면 진짜 계속 안 외우고 그냥 놀다가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이제 단어장 처음 핍니다. 그러면 못 외우는 거죠. 그래서 단어만큼은 엄격한 관리자가 필요하다. 이제 이 엄격한 관리자는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유형의 문제 보시면 영영 의미 문제죠. 이 문제가 특히 어려운 게 이 영영 의미가 단어장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스스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보통 영역 의미 문제는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는 영역 의미를 정리하고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제 수업에서는 제가 중요한 단어 뽑아가지고 영역 의미 이제 정리한 자료물이 따로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실게요. 자, 세 번째는 서술형 문법인데, 뭐 객관식 문법은 틀린 거 하나 찾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서술형 문법은 그런 식으로 안 나오고요. 그 밑에 유형 보시면 첫 번째,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겁니다. 네, 이 밑줄 친 부분을 알맞게 고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는 이거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어법상 틀린 문장까지 찾고 그걸 알맞게 고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이런 두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이게 특히 어렵게 학생들이 느끼는 이유가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고민을 3단계로 하게 됩니다. 이 5가지 밑줄 중에서 뭐가 틀렸을까 고민하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또 고민하고, 이렇게 고민을 여러 단계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두 번째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일단 문법은 본문 지문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대략적 암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법을 물을지 모르죠. 문법은 어떤 범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문법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킬러 문항 3가지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요. 자, 이제 제 양전고 수업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연간 계획은 내신 수업은 보통 이제 시험 6주 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내신 수업 사이에 약 2, 3주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수능 수업, 모의고사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이번 방학 때는 구문 심화 수업을 특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내신 수업 일정인데요. 개강이 한 주 딜레이가 돼서 3월 10일 날 개강을 하고요. 수업 날짜는 이렇고요. 시간은. 그 다음에 여기부터 보실게요. 수업 내용을 보시면 모의고사도 한 주 딜레이가 돼서 3월 19일 날 본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3월 모의고사 대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그냥 2번 만에 끝내겠습니다.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 2주, 부교재 3주. 부교재가 이제 가장 어렵고 분량이 많고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부교재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는 서술형, 영작, 특강, 나올 만한 문장만 뽑아서 집중 분석 암기하는 거죠. 그 다음 직전 보강은 보통 하루 종일 하는데, 나올 부분만 핵심 요약을 하고 개인별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별로 보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양전고 중간고사가 4월 25일인가 그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개학이 딜레이가 돼서 중간고사도 한 주 연기된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이렇게 계획을 짰고요. 만약에 연기가 안 되고 4월 25일 날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모의고사나 부교재 한 주는 빼야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그 교재 보시면 교과서 모의고사 분석집이랑 과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영작 이론이 있거든요. 그 영작 이론은 자료물로 나가고, 양전고는 특히 그 통영작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그 통영작 과제물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이죠. 테스트 봐서 개인별로 모자란 부분을 체크하고 개인별로 따로 관리하고 자료 과제물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 특징 세 가지를 뽑기 전에 여기 있거든요. 5단계 내신 수업 요소 설명드릴게요. 자, 5단계 내신 수업인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우선 지문이나 그 과 전체의 내용 구성을 정리하고요. 그 과나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문법을 심층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출제 포인트 정리하고, 지문 중에서 또 가끔 지문이 단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형 가능한 부분은 체크하고 또 숙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인 단계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을 이제 아이들이 필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요. 문제풀이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약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보고요. 이제 테스트는 통과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제물 통해서 최종 복습. 이렇게 5단계 수업이 되겠고요.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제 수업 특징 세 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업은 이제 수업 끝나면 그날 배운 거 테스트 보고 테스트 통과 못하면 정말 이제 집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막 설렁설렁 수업 듣는 애들도 이제 한두 번 겪다 보면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집에 못 가니까. 10시까지 안 보내겠습니다. 근데 10시 됐어도 만약에 못 외우면 딴 데 스터디 카페나 어디 가서 계속 확인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면 다음 수업 시간에 좀 일찍 부르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좀 스케줄이 없는 그런 날을 잡아가지고 따로 약속을 하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재랑 수업이 최고라고 자부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 자료를 보시면 양정고 누구보다도 제가 잘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수업하는 한 화면인데 이런 겁니다. 요 지문에서 나올 만한 문제 정리하고요. 아이들이랑 미리 약속을 합니다. 색깔별로 노란색은 문법이 나올 부분, 파란색은 어휘가 나올 부분, TS는 주제문,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정리를 해오고요. 항상 지문 하나 학습이 끝나면 주제를 이제 영어로 정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식에서 주제 제목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도 요약문 빈칸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주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 주제 중에서 핵심은 또 빈칸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리하고 테스트 보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수능 지문은 학습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문의 구조 파악, 두 번째는 도식화입니다. 이거는 요 지문을 구조 파악한 건데요. 이런 식입니다. 도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 하고 주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 주제에 대한 근거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한 지문을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쭉 정리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따로 테스트를 보죠. 네, 그 다음에 도식화가 뭐냐면, 도식화는 그 수능 지문은 기호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지문이 꽤 있거든요. 특히 빈칸 문제 지문은 내용을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지문이 많습니다. 빈칸 문제 지문은 거의 주제가 A는 B이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요거에 대한 근거로 뭐가 나오냐면 A는 B 다시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B 다시는 B의 패러프레이징한 표현입니다. 그 패러프레이징이 뭐냐면 의미는 비슷하고 그 표현만 달라진 거 있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기죠. 그리고 또 A는 B 다시의 표현인 B 다시 다시, 이런 게 근거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개는 결국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요 근거는 요 주제랑 똑같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지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은 이런 식으로 도식화하면은 좀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좀 편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네, 세 번째 특징은
항상 테스트 봐서 개인별로 모자란 부분은 따로 관리한다. 그리고 뭐 학생, 학부모님 상담을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많이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자료물에 보시면 써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네,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뭐 어쨌든 좀 많이 버벅대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때가 때이니만큼 건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뭐 아무쪼록 저 믿고 맡겨 주시면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